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에서 행정학 가르치고 있는 최욱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인문 수업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업은 25년 대비 행정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이론 인문 수업이 되겠고요. 강의 계획서 모두 받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드린 강의 계획서가 있거든요. 여기 1번에 보시면은요. 행정학 공부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우리 설명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행정학 공부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1번에 지금 이렇게 적어두었는데 이 행정학은요, 그 국가 관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모아둔 학문을 행정학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은 기업 운영에 관한 지식을 모아두었다 이런다면 행정학은 국가 관리에 대한 지식을 다 모아둔 게 행정학이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범위는 우리 이제 다른 두 과목에 비해서 범위가 좀 넓은 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요, 민법이나 행정법, 행정학을 1차 공부 시에 가급적이면 좀 고르게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뭐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보통 이제 전략 과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개사를 공부한 경험이 있으면은 민법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민법을 좀 주력으로 공부해서 90점 이상을 받고 행정법 뭐 적당히 공부하고 행정학 적당히 공부해서 평균 점수 맞춰가지고 이거 이제 1차 합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패턴보다는 좀 고르게 공부하는 것을 제가 권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데이터 정리를 제가 해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24년도서부터 22년도까지 3개년치 이제 과목별 채점 결과 평균 점수를 제가 좀 정리를 해뒀거든요. 그러면은 행정학은 뭐 59점, 뭐 51점, 53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뭐 수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행정법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22년에는 46점이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행정법 공부가 좀 미진했으면 많이 위험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23년도는 55점, 그리고 24년도는 또 55점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이제 행정사 1차 시험에서 행정법이 46점 평균 점수만큼 이제 좀 어렵게 나온다면은 곤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1차 시험이라는 거는 한 줄로 요약하면 수월하긴 해요.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붙으실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이 1차 수업을 공부하면서 1차 시험 과목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모두 공부하시죠. 2차 과목도 동시에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으려면은 보통 그런 패턴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1차 시험에서 미끄러지면은 그런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실패가 없게끔 내가 계획을 짤 수 있으려면은 좀 고르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 수험서는 당연히 이제 멀리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그 방문각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 행정학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행정학은 범위가 진짜 넓어요.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엔 행정학이 합격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사 시험은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어찌됐건 범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수험서는 접하지 않으셔도 좋다. 그래서 공무원 행정학 시험 범위가 이렇게 넓다면은 우리 행정사는 요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차 과목뿐만 아니라 이제 2차 과목도 공부를 진행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불필요한 학습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공부하면서 진행을 해나간다면은 시간 낭비가 되겠죠. 차라리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복습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오케이, 요 부분. 자, 세 번째는 뭐 당연한 건데 타학원 자료하고 병행해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두 번째 내용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그 자료만 잘 공부하셔도 1차 시험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이제 분산시킬 필요는 없겠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과정 그리고 최종 합격하신 분들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요,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병행해서. 왜냐하면
이게 문항수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뭐 2차의 경우에는 병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1차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최근에 출제된 경향은 제가 당연히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만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우리 행정학의 목차를 크게 살펴보면 행정학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법도 이제 총론과 강론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 1차 시험에서 행정법 있죠. 행정법도 여기 강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도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총론은 이제 기초 부분이고 강론은 이제 각 세부 파트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관리와 관련된 지식들인 거예요. 강론이 전부 다 보면 정책이라는 거,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 사람 관리에 대한 부분. 그럼 여기에서 인사라는 것은 그냥 민간 회사원은 아니고 공무원 관리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 돈 관리에 대한 부분, 뭐 채권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배우는 게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개혁에 대한 부분도 환류 부분에서 배우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가관리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목차가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행정학과에서 3학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사실 너무 넓은 거예요. 최대한 제가 줄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제 경향은 제가 이제 본격적인 기본이론 수업 때 한번 다시 정리해서 나눠드리긴 할 건데 그냥 여기서는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행정학 총론이 이제 기초라고 한다면은 총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것만 공부를 잘 해도 많은 부분을 이제 점수로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총론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책학은 뭐 평이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조직론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덜 나오시죠? 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출석률이 유난히 떨어져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조직론 수업을 할 때도 그래도 조금씩은 다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인사, 뭐 재무 이런 것들 고르게 나오고 있고 지방자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자치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주면은 사실 여러분들께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법에서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버랩이 되는 부분 경향이 있어서 지방자치 문제는 잘 안 틀리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환류라는 부분이 그리고 밑에 또 있는데 이 부분이 24년도에서는 한 문제만 나왔어요. 그런데 23년이나 22년 또 뭐 21년, 20년 이렇게 길게 펼쳐서 보면은요 행정 환류도 꽤나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페이지 수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 투입 대비 이거 효과가 괜찮다. 이게 바로 환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기타 제도라는 것은 기타 부수적인 거 모아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선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론서는 좀 검증된 걸 활용하는 게 좋은 건데 그래도 제 이론서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응시자 4명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셨고 올해 기준으로도 이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행정사 분야에서 기본서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믿고 이제 요거 가지고 공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320페이지 정도인데 이따가 교재를 조금 경험해 보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위에 구조도가 있고 아래 이제 해설을 달아놓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이죠. 여기 9월 달에 보면은요, 인문 수업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총론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독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린트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10월 달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론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OX를 기본 이론 진행할 때 프린트로 별도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엔 나중에 시간을 좀 아끼셔야 되는데 이 프린트를 잘 소급해서 공부만 해도 행정학 무리 없이 붙을 수 있도록 제가 OX를 잘 구성하는 게 이번에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OX 가지고 기본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약 수업이 있고 뭐 예상 문제 수업이 있고 동형 모의고사 수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행정사 시험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과정에서 올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응시 인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동형 모고 때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한번 시험을 보니까 문제는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응시 인원과 별로 관계없이 행정학 시험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감히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중심으로 잘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론 입문 강의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프린트에서 세 번째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이론 입문 강의 계획이다. 그럼 지금 입문 수업은 요거 프린트로 딱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업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뭐 제가 뭐 잘 정리를 해두었고, 수업의 개요는 중요한 부분을 일부 이제 배워보는 건데, 확인학습 체계가 기출 OX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제가 이제 수업 진행을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한테 기출 OX를 배부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같이 저랑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번 오실 때마다 저랑 OX 같이 풀어보시는 거고, 그 OX의 절대적인 개수는요, 제가 뭐 평균치 같은 거 측정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쪽에서는 제가 OX를 한 3,000개 정도 정리해서 풀어주면은 한두 개 틀리고 딱 시험에 붙으세요. 학생분들이 그 3,000개 잘 보면 이제 끝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3,000개는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 이거 정리해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정리해서 약간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합격하는 점수를 봤는데 전혀 무리 없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500개에서 600개 정도 OX를 빠르게 훑어보는 것은 익숙해지기만 하면 하루도 안 걸리거든요. 나중에는요. 그럼 그 부분만 잘 복습하고 가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OX를 아무튼 제가 좀 잘 다뤄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빠른 회독에 도움을 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차별 강의 내용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원래 3번으로 보통 이론 수업이 진행은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을 진행하는 건 맞죠? 그래서 지금 13일이 있고 우리 27일 차에 두 번째 수업이 있는 것이죠. 여기 제가 형광색으로 20일 수업은 없다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제가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기준으로 이제 적시를 해둔 거니까 그거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특별한 건 없죠. 자, 그럼 프린트 같이 보시죠. 자, 행정학 총론 부분인데요. 여기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 지금 18페이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챕터 제목이 이제 행정과 행정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과 행정학이라는 거는 그냥 행정이 무엇이고 행정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훑어보는 부분이 행정과 행정학이다. 그 중에서 여기 행정과 행정학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보통 이제 행정이 뭐냐 이러면 추상적이잖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권분립 체계니까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그 모든 과정을 행정,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행정이라는 거는 국정 운영이다, 국가관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정부가 하는 그 모든 활동이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거니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첫 번째 칸에서 좁은 의미로서 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 시험에서는요, 이게 법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공부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좁은 의미로서 행정과 가장 좁은 의미로서 행정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두었고, 요점은 그겁니다. 정부가 행하는 그 모든 활동을 협의로서 행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승강기 안전관리라는 것도 필요한데, 그건 이제 행안부가 총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뭐 감염병 관리 활동이라는 거는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공익을 위한 그 모든 정부의 활동을 이제 행정이라고 한다. 요거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 정리해서 공부하실 때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근데 정부의 활동의 목적이라는 게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이런 표현이 요 정부 활동이라는 의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워딩을 읽어보니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일단 정부의 활동이라고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관리 활동도 활동 안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관리 활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리냐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어찌됐건 돈을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돈 관리 잘하는 거, 그리고 조직을 편성해야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조직 개편 같은 거, 그래서 조직 관리 같은 거. 또 한편으로 사람 관리도 좀 해야 되겠죠? 결국엔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요런 돈, 조직, 인사 관리 등을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부의 활동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정부의 활동이라는 거는 정책 집행하는 거, 그리고 돈 관리하는 거, 사람 관리하는 거, 조직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요거 느낌 맞습니까? 외운다기보다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 약간 어려운 표현이 지금 있거든요. 요거 개방체제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은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거 이제 행정학 전공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바라볼 때요. 조직이라는 거는 이 조직 경계 바깥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은 조직을 개방체제로 간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욱진이가 뭐 고깃집을 오픈하려고 해요. 근데 고깃집을 오픈했으면 고기 가격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정할 때 옆집에서 얼마에 파는지 이제 참고해서 정한다. 이러면 개방체제 관점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행정활동이라는 것도 외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개방체제 관점에서 운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감염병 관리가 중요해지겠죠. 이런 겁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제 개방체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어요. 반대되는 표현. 이게 이제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조직을 폐쇄 체제로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폐쇄 체제.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 관리 같은 거 할 때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편이다. 이러면은 폐쇄 체제 관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개방 체제 관점으로 운영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 체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광의로서 행정 요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넓은 의미로서 행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행정을 좀 넓은 의미로 살펴볼 때는 협동이라는 현상만 있으면 다 행정이라고 봐요. 누군가와 이제 협력하는 현상만 있으면 다 행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지금 우리도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거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종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서 정의를 할 때는 학술적으로는 협력 현상만 있으면 다 행정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옛날 시험 문제에서 좁은 의미로서 행정과 넓은 의미로서 행정을 구분할 줄 아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간단한데요. 좁은 의미로서 행정에서는 이 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근데 넓은 의미는요, 정부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느낌 맞습니까? 굳이 구분 짓지 않는다. 넓은 의미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제 수업 이제 수강하실 때 제가 가끔 이렇게 적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적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전혀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이해하는 데 초점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필기 압박을 갖게 되면은 수업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OX 체계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OX를 풀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게 필기하고 싶은 분들은 적어도 되는데 이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서 넓은 의미로서 행정은 이제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말장난이거든요. 여기서 공행정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행정을 뜻합니다. 즉 공익을 위한 행정이란 뜻이에요. 공익을 위한 행정이다. 그러면 사행정은 일반적으로 경영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사익을 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공사행정 이론론은 뭐냐? 행정과 경영이
운영되는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정이든 경영이든 협력 현상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에서 광의로서 행정이 있다 이러면 올바른 선지가 되는 겁니다. 요거 됐습니까? 좋아요. 저런 표현들이 이제 약간 말장난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밑에 칸에서요. 최근의 행정으로서 이제 행정을 정의할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게 중심은 최근이 되겠죠. 최근의 행정이 어떠한가? 최근의 행정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혼자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게 힘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염병 관리를 하려고 해도 정부가 혼자서 하기는 힘에 부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도움도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지 않겠죠? 쓰고 다녀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시장에서도 이게 자영업을 하는 그 시간 자체도 나름 지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인 이 감염병 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의 행정은 정부, 시장, 시민 간에 서로 협력하는 체계. 이거를 전공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거버넌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으로 운영이 된다. 이러면은 거버넌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행정학과 졸업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행정학과 들어가서 뭐 학부 시절에 뭐 알겠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받아줬고 암기하고 그리고 시험 봤었죠. 그때 1학년 때 처음 받아봤던 논술형 시험 문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거버먼트와 거버넌스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그게 첫 번째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버먼트하고 거버넌스는 좀 다르구나. 이런 관점인 건데요. 지금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복잡성이 좀 높아지니까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에 협력해야 된다. 파트너십이었다고 한다면은요, 이게 영어로 그냥 번역을 할 때는 정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행정학에서는 그게 정부 이렇게 하진 않고요. 정부 중심의 통치예요. 정부 중심의 통치.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누가 주도해야 된다?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복잡다양하다 보니까 거버먼트로는 한계가 있다.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교수님께서 큰 문제로 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실 건 이제 거버넌스 체계구나. 최근의 행정이라는 것은 그거 하나 보셨으면 되죠. 그 교재 프린트에서요, 참고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교재를 공부하실 때 이제 알아둬야 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교재에서 참고, 그러니까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참고 내지는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요거는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참고 읽어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그 밑에 참고는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잘하고 딱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교재 보는 법 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약간 행정법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약간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지금 이제 배운 게 행정에 대한 정의 3가지 배웠구나. 이 정도겠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학이라는 건 뭐냐? 요거 좀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원래 공무원 쪽에서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 행정사 시험에서는 가끔 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에 대한 지식을 모아둔 학문이에요. 그러면 행정학인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점에 보면 정부 활동에 대한 지식이라 이론을 다 모아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연계된다.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것은 뭘 보고 만드는 거죠? 현상을 보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뭐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입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다.
예, 그러면은요, 이게 하필이면은 어떤 하나의 조직이 다 입법 기능, 행정 기능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건 맞죠? 예, 각자의 기능을 달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거 왜 그럴까요? 요런 이론에 기초한 거죠. 인간을 관찰해보고 내가 패턴을 살펴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부패하는 게 인간이다. 요게 이제 검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권분립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라는 건 당연히 연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 현실을 이제 봤을 때 설명이 안 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건 그동안 실제가 변화했기 때문인 거죠. 변화하지 않는다면 얘는 당연히 실제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된다.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에서 요거 응용학문이라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응용학문이다. 이게 응용학문이 요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순수학문이라는 표현과는 약간 다릅니다. 학제적인 접근이다, 간학문적이다. 요게 이제 응용학문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 학문을 짬뽕한 게 행정학이다. 이게 이제 응용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학문만 가지고는 힘든 겁니다. 예를 들면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환경 분야 지식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도로 건설 등을 하려면 건설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응용학문의 성격이다 이러는 거죠. 그럼 순수학문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물리학, 아니면은 수학, 아니면은 뭐 역사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순수 학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응용 학문이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경영학도 응용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 이론과 실제는 연계돼 있고 행정학은 응용 학문이구나. 요 정도. 그 밑에 2번에 보시면은요, 그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학문이다 보니까 학문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 같은 그런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이요, 과학성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고 기술성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요, 우리 행정사 기출문제 풀다 보면 꽤나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성격으로서 과학성, 기술성을 묻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양한 이론 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이론이 과학성에 가깝냐 아니면은 기술성에 가깝냐 이런 식으로 매칭 관계를 묻는 경우가 있어서 개념 정리는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과학성이라는 건 지금 어떤 현상을 관찰을 하고 내가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학성이라고 하죠. 여기서 일반적인 법칙은요,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보편적인 법칙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편적이다 아니면은 뭐 일반적이다 요 뜻은 어떤 그 법칙 자체가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연과학에서도 그런 법칙이 좀 많죠. 뭐 예를 들면 불 끄는 원리 같은 거, 아니면은 살 빠지는 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체육진한테도 적용이 되지만 뭐 미국에 있는 흑인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 현상을 관찰하고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려고 한다. 이게 과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현상에서 과연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 거냐 이러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는 한데 이게 좀 대표적이긴 해요. 절대 권력 보유하면 절대 무조건적으로 부패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사회 현상을 관찰하고 만들어낸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과관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절대 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인이 되겠죠. 원인. 이게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실험을 통해서 현상을 많이 관찰을 해보고 이런 패턴을 찾으려는 특성, 이러면은 과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뭐 수십억 투자해가지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 요거 패턴 발견을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검증이 된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쓰면 굉장히 좋죠.
내가 공부할 때 인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학업 성취도가 무조건 높아진다. 요거는 교육학에서 검증이 다 끝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뭐 성취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논술 시험 보실 때 그 성취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객관식 점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출을 한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행정사 카페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던데요. 현출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현출한다는 거하고 인출한다는 거는 차이는 없어요. 같은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출이라고 하거든요.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본다.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배웠어요, 뭔가를.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요. 이거 인출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인출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OX 선지를 쭉 보고 나서 내가 배운 게 뭐였지 하고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출 작업이고요. 또 한편으로 굳이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자동차 타고 집에 가면서 행정이라는 게 세 가지 개념이 있었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최근 개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좁은 거는 정부의 활동이었고 그다음에 넓은 의미로서 행정은 협동 행위였고 최근 행정은 거버넌스였지. 요것도 인출 작업이에요. 요런 인출의 빈도가 높으면은 높을수록 성적은 무조건 올라간다. 요것도 하나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행정의 영역으로 와 볼까요? 이게 공무원들이 부패한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부패한다. 그러면 학자는요, 그냥 부패구나 이러진 않고요. 부패를 정의해야 돼요. 부패를 정의하는 건 다양할 수 있는데, 뭐 법령 위반이다. 이게 부패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부패가 발생하면 이걸 가만히 두면은 안 되고, 부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으면은 좋겠죠. 그러면은요, 부패 현상이라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과학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요건 여러분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겁니다. 과학적인 보편적인 지식을 찾는다는 게.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요거 느낌 맞습니까? 좋아요. 그럼 이제 치환을 하실 때는 과학성이라는 건 보편적 법칙을 찾으려는 속성. 이렇게 해당 개념을 강조한 학자가 나와요. 그 행정학이 이제 학자가 많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학자 이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되는데 요 중에서는 사이먼 하나에다가만 체크해 두십시오. 많이 언급이 되니까. 우리 행정학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이게 사이먼은 과학성 좋아한다고 써 있어요. 사이언스. 여러분 사이먼은 사이언스를 좋아해. 이렇게 딱 인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가 과학이니까. 그렇죠? 그럼 과학성 좋아한다. 사이먼이 기술성 강조한다. 그럼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밑에 기술성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릴 텐데 얘는 문제 해결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이런 걸 해내려는 특성, 이러면 기술성이죠. 하나의 그냥 기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즘에 감염병 관리가 다시 뭐 중요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다시 뭐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원인을 학자분들이 발견을 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으니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이거 그러면 원인 못 찾았으니까 이거 포기해야 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도 차고 그다음 마스크도 착용을 하고 예방 주사도 맞는 겁니다. 요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국가 관리이기 때문에 법칙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하는 동시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기술이다 이러는 거죠. 저는 과학자일까요? 기술자일까요? 저는 기술자에 가깝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뭔가 실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 합격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요 느낌 맞습니까? 좋아요. 기술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성이다. 요렇게. 학자 이름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왈도 선생이 좀 유명하거든요. 왈도 하나 체크해 두시죠.
우리 왈도 선생은요, 나중에 우리가 챕터 2에서 행정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신행정학을 주장하신 분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 두시죠. 신행정학 내용은 나중에 배우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해당 개념을 강조한 학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은 사실 이런 겁니다. 내포된 의미는 사이먼 선생이 기술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과학성이다. 이런 관점이고, 그다음에 왈도 선생도 과학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문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대학교 전공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과학성과 기술성은 양자 모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듣기 맞습니까? 좋아요. 그럼 지금 여기 행정학의 보편성과 투수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교재에서 보시면은요,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참고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저기서 이제 보편성, 특수성은 이것과 관련성이 깊어요. 뭔가 이제 우리가 제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이제 다른 나라의 제도를 우리나라에다가 도입을 할 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도입한다, 이러면 특수성이라고 하고요. 그냥 고려하지 않고 도입한다, 이러면 보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출산율을 높이려는 우리나라의 정책이에요. 사실 출산율 이러면은 정치인들이 돈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 좋게끔 여러 가지로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설계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출산율이 낮았다가 높아진 나라를 관찰을 한 다음에 걔네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해결했는지를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래도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환경적인 차이 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걸 고려해서 그 제도를 도입한다, 이러면 특수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가 19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행정의 역할이라는 게 세 번째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국민들은 이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정부에다가 내죠. 정부에다가. 사실 뭐 이론서에 나중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정부라는 거는 큰 의미도 있고 작은 의미도 있어요. 만약에 큰 의미로 정부를 정의하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총칭하면 정부라고 하고요. 좀 작은 의미로서 정부다 이러면 행정부만을 의미하거든요. 아무튼 뭐 정부한테 돈을 내죠. 한 해에 정부가 쓰는 예산은 대략 한 650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이 돈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국민한테 엄청 욕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다양한 정책을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개념이에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시험에서 묻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정책 안에는요, 규제 정책 같은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들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 제한한다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한테 뭔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유무형의 생산물, 이 정도로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공공 서비스의 유형을 정리한 학자가 사바스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행정학 친절한 거 보이시죠? 서비스, 사바스, 이렇게 자기 이름대로 그렇게 유형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런 이름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때는요. 그래서 이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이 네 가지의 유형을 다루고 있는, 제가 이제 2 곱하기 2 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x2 표라는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2x2 표가 만들어질 때는 보통 이제 두 가지 개념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비경합성, 경합성이라는 게 경합성 유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뭐 배제성 유무, 여기에 따라 네 가지 서비스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 경합성을요, 사실은 경쟁성 유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경쟁성 유무. 경쟁성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 경쟁성의 유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요걸 이제 경쟁성 유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전기 서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방문각에서 전기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저 건너편에 있는 다른 건물이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은 비경합성일까요? 경합성일까요? 비경합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화 티켓이 있어요. 인기 있는 영화 티켓이에요. 만약에 이건 내가 빨리 구매하지 못하면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영화 티켓은 경합성이 있는 겁니다. 요거 느낌 맞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배제성 유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한쪽만 일단 분명하게 공부를 해두시는데, 비배제성이라는 거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속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배제성은 돈을 내야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속성, 이런 배제성입니다. 제가 물론 뭐 설명은 그 2x2 표 위에 이제 써두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배제성이라는 걸 우리가 읽어봤을 때 낯설 것 같아요. 배제성이 왜 돈 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비스 이용할 때 돈 내지 않으면은 그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퀄 배제성은 돈 낸다, 비배제성은 공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하게, 얘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속성, 이렇게 하시면 좋죠.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서비스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공공재라는 것은 비경합성을 띠면서 동시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제가 예시를 적을 테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대표적인 게 국방 서비스예요. 국방 서비스 같은 거, 국방, 치안, 외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경쟁성은 없는 편인 거죠. 또 한편으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민 세금 가지고 국방 서비스 공급하는 건 맞는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군인들은 국방 서비스 우리한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임승차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시장에서는 이 국방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국방 서비스를 시장에 있는 기업이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누가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다 판단하는 게 좀 쉽지가 않죠. 누가 돈을 내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민간 기업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일반적으로는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칸 안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부가 간섭해서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공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교재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이 2x2 표 밑에 보시면은요, 2번 동그라미에 각 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게 뭐냐면요, 제 교재 볼 때 이제 쓰는 그런 거죠. 위에 있는 2x2 표를 설명하고 있는 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를 하실 때는 이 표 자체를 그냥 외우시는 게 편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복습을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었지?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사용하는 게 여기 밑에 2번 동그라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합성을 띠면서 이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어떤 서비스라든가 재화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공유재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재. 그럼 공유재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주인이 없는 천연 자원. 그리고 공원, 들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들판, 뭐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공원 등 다양한 유형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주인이 없다는 거죠. 주인이 현재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없다 보니까 체육진 같은 뭐 이기적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빨리 가가지고 저거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땅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합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정된 공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기적인 인간이 이렇게 가가지고 요 땅을 나 혼자서 막 다 쓰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땅이 필요한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요 땅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공유재라는 재화에서 발생하는 비극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국가 관리를 해야 하니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행동을 조치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현장에서 한 번쯤 들어본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 어떻습니까? 국립공원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딱 설정을 해놔야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갖거나 아니면 민간의 누군가한테 팔아 넘기거나 소유권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기적인 개인이 내가 혼자서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역설적으로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공멸하게 되는 현상. 이러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금제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설명할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요금제서부터.